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는 지구상 그 어떤 존재보다 훨씬 더 팽배한 방식으로 고통을 경험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만으로 수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확히 그 능력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끝나버린 과거도 다시 한번 곱씹고 괴로워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피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되지가 않아요. 애초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디지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CEO이자 의사이자 작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홍승주라고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부실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으려면 과연 그 생각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반복적으로 따져보는 연습이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 생각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내 생각의 근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PD님께서 나를 싫어한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 인사를 대충 한다, 눈을 보지 않고 말한다, 틱틱거린다, 도움을 구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게 나한테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인사를 따뜻하게 건넨다, 상냥하게 말한다, 존댓말을 쓴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다시 그러면 지금 나의 상황에는 그것들이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들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내 생각은 얼마나 정확한가, 그 근거를 따져보는 게 내 생각을 의심하는 데 제법 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들을 수집했으면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나? 라는 것들을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PD님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냥하게 대해주셨으니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뭐 다른 결론 낼 수도 있죠. 뭐 싫어하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는 나한테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은 무엇인가를 되짚어보는 게 도움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짧은 두 가지 질문인데 되게 힘들거나 괴로워가지고 깊은 생각에 빠졌을 때 잠깐 거리를 두고, 첫 번째, 이 생각의 근거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것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은 무엇인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생각의 부실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때가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왜 부정적인 사건에만 더 강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냐? 왜 우리는 부정적인 쪽으로 편향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에 빠지다 보면 주로 결론들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나약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죄책감, 자책감으로 빠질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지는 편향이 있는 거는 인간 본성에 대한 법칙과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호르몬이나 신경계 체계는 싹 다 우리가 거의 유인원에 가까운 시절, 그 시절에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위협들이 많았어요. 자고 있다가 호랑이한테 습격당할 수도 있고 공룡이 와서 물어 뜯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신호, 위협적인 신호를 아주 기민하게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아이들의 행복한 울음소리는 지나가죠. 그냥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작은 경적 소리만 울려도 움찔하고 쳐다본단 말이죠. 그런 거는 우리의 신경계나 호르몬 시스템이 부정적인 정보들에 더 빨리 집중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삶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우리의 뇌가 지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세상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그런 위협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이 세상의 정보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들은 거의 대부분, 정말 많은 부분들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불안을 직접 확인하고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간략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불안하게 걱정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어보고 반대로 그것보다 상황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도 적어보는 거예요. 실제 그 일들이 발생할 확률들을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걱정했던 확률은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능성들에 대한 확률들을 먼저 평가하고 남는 확률을 거기에 배치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부정적인 편향, 부정적으로 우리가 편향되는 생각들의 효과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 그 일이 얼마나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를 평가해보는 게 부정적인 편향, 우리가 실제보다는 과도한 불안들에서 빠져나오는 데 제법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나 중심적으로 작동할 때가 많거든요. 그 말은 세상 그 모든 일들을 마치 내가 주인공인 양, 나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사실은 당연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또 세상의 다양한 일들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쉽게 적응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 중심적인 생각조차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을 때도 많거든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 그 모든 일들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한 요소 때문에 100%로 발생하진 않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일들, 특히 깊은 죄책감이나 자책감, 책임감에 빠질 때는 계산해보면 거의 8, 90%를 평가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 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어보고 각각의 요인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역시나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내가 느꼈던 것만큼, 물론 내 요인, 나의 어떤 책임이 없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책임 회피를 하자는 건 아닌데 내가 느꼈던 것만큼 그렇게 나한테 과도한 책임이 있지는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확인하다 보면 그래, 너는 이제 책임이 없어, 이런 걸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고, 과연 그렇다면, 과연 생각이라는 게 매번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요인들을 생각하고 그 요인들의 기여도를 평가해보면 조금은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 때 우리의 흔한 반응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없애려고, 피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반응이죠. 문제는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심화시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핑크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생각들을 안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들에 계속 집중이 돼요. 그럼 그렇게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소 허무한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회피를 하지 않고 기꺼이 경험하기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불안한 감정이 들었다고 생각해보면 불안감 없애야겠어, 뭐든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뭔지 가만히 살펴보고 내 마음속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몸에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는지, 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게 어떤 물리적인 통증을 주기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만히 관찰하면서 나의 위치를 가만히 명확하게 하고 그 불안을 가만히 관찰해 보기로 하면서 기꺼이 경험해 보기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나 생각들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기꺼이 경험하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요거는 그 석가모니가 했던 말인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은 정말로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 누군가와 이별하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깊은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애초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실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는 지구상 그 어떤 존재보다 훨씬 더 팽배한 방식으로 고통을 경험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만으로 수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인간들한테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되게 멋진 일들도 많이 하잖아요.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해가지고 좋은 그림, 예술작품, 위대한 얘기들, 수많은 대서사들을 그리고 만들고 하는데, 근데 정확히 그 능력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끝나버린 과거도 다시 한번 곱씹고 괴로워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피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되지가 않아요. 애초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고통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괴롭진 않을 수 있다.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말은 생각이나 감정, 생각, 그런 것들이 상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자동적이라는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의 그냥 심리적인 사건,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괴로워하진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고통과 괴로움을 따로 구분해서 얘기했는데, 괴로움은 단순히 뭐 고통스럽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그 이상의 것들이에요. 고통을 붙들고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애쓰고 제거하려고 애쓰고 피하려고 애쓰면서 오는 괴로움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나 자신을 생각이나 감정, 감각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목격자, 관찰자로서 바라보기로 했을 때 우리는 고통은 피할 수 없을지언정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통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도 좀 있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정반대로 보거든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도록 보편적이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우리 인류만이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서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별하고 사랑하고 작별하고 뭐 정치적으로 싸우고 그리고 혁명을 일으키고 다시 또 반란도 하고 독재도 하고 온갖 얘기들이 우리 인간, 우리 우주 속에서 인간만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그토록 무궁무진한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들을 꼭 뭐 이렇게 뭐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되게 다양한 행복한 사랑스러운 모습들이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로 할 때 오히려 삶에서는 고통이 더 안 보이는,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고통에 주목하지 않게 되고 삶을 더 풍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라는 말이 여러 가지를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반추가 진짜 정말로 쉽지 않은 생각 패턴이거든요. 연구들을 해보면 반추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마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깊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믿고 있지만 실상 그 내용들을 따져보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거의 반복적인 생각 곱씹기, 감정 곱씹기, 감정 되새기기에 빠져 있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그게 되게 강력한 악순환을 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추를 하지만 감정은 더 나빠지니까 또 문제 해결을 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또 반추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반추에만 빠지면서 생각 곱씹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흔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나는 더 행복하지 못하는가? 그때 나는 왜 그랬지? 근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떨어져서 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를 바라보면 대부분 없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반추에 빠졌을 때 특히 내가 이 생각을 엄청 곱씹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일단 그 질문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는 문제 해결적인 내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기분만 나빠지는 행위만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건가를 일단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떤 답을 내야 될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질문을 정리해서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던가 그때 바로 해봐도 좋고, 만약 근데 그게 문제 해결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것들이 명백해지면 반추에서 빠져나와야겠죠. 반추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호흡을 이용하는 겁니다. 생각이 계속 내가 반추하고 싶은 생각에 계속 나의 주의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주의를 거기에 두지 말고 호흡에 계속 두면서 그 생각이 뺏겨도 다시 주의를 여기로 가져오고 이 작업을 반복해 보는 거예요. 조금 하다 보면 완벽하게 잦아들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조금은 잠잠해진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는 이제 바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아요. 반추라고 하는 것들은 악순환 고리가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서 그냥 빨리 대치시켜버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때 행동은 두 가지가 좋은데, 첫 번째는 나한테 어떤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행위들 혹은 가벼운 성취감을 주는 행동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하는 것들 중에서는 빨래 개기, 설거지하기, 옷장 정리하기 같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 가벼운 산책하기, 책 10페이지 읽기, 심지어는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4곡 부르고 오기,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가벼운 행동으로서 빠르게 대치시켜서 반추에서 빠져나오고 내가 원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행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반추란 것들을 알아차린다. 알아차린다는 말은 이게 문제 해결적인 건지 생각 곱씹기인 건지를 판별한다. 그 다음은 나의 주의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로 이제 호흡을 이용하는 것들은 호흡이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기 때문인 건데, 호흡에 주의를 두고 잠깐 그 생각들을 빠져나오고 다른 데 주의를 둔다. 그 다음에는 살짝 잠잠해지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어서 어떤 행동들을 해나간다. 이렇게 하는 게 반추에서 빠져나오는 되게 중요한 루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평가라는 게 가장 힘들고 궁극적인 생각의 함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치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좋다, 나쁘다로 평가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거리를 두고 살펴보면 사실 우리 마음에 정말 위협적인 것들은 1차적인 감정,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 그 자체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거든요. 실제 그것들을 위협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평가적인 반응이 거기에 대해서 물과 양분을 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예시 중 하나가 공황장애인데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들은 전형적인 평가 생각 감정에 기반해서 발전하는 패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겁니다. 흔히 많이 하는 케이스가 가슴이 답답해. 좀 폐쇄적인 공간에서 가슴이 답답한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 자체는 큰 위협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바로 평가, 생각, 함정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이 답답하면 안 돼. 이건 싫어. 피해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그 가슴이 답답한 거에 더 주의를 집중하게 되거든요. 주의를 집중하니까 또다시 가슴이 안 답답해지는데 어떡하지? 가슴이 두근거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그럴수록 끊임없이 다시 신체에 집중을 하게 돼요. 이게 엄청 빠르게 악순환을 돌다 보면 머릿속에서 엄청 회오리처럼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 생각이 번개처럼 뻗쳐나가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 생각, 함정에 기반해서 악순환을 도니까 우리가 패닉, 공황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 그 자체는 위협적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를 키우고 있던 것들은 좋다 그르다의 나의 평가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생각,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는 내가 느꼈던 사실 그 자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가치 판단을 일단 구분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가슴이 답답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인 거죠. 답답함을 느꼈다는 사실인데 그것들을 버틸 수 없고 끔찍하다, 최악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나의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첫 번째로는 사실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부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꺼이 경험해보기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느낌인지, 그것들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관찰자로서 바라보고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일련의 연습들이 잘 적용됐을 때 내가 어떤 나의 경험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그저 마음속에 떠오른 어떤 사건 중 하나, 대상 중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생각,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약간 최종적으로 디스턴싱 된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나의 경험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사실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고 사실에 대해서는 기꺼이 경험하기로 노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약물 치료도 이제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약 없이도 해결하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의학적인 근거를 보면 공황을 최종적으로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디스턴싱이 기반을 두고 있는 그 심리치료 기법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이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공황의 메커니즘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악순환되고 있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표적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깰지를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공황 장애가 왔을 때 일단은 그 공황을 잠재우는 약물을 먹는 것들은 감정 자체, 결과 자체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나아졌는데 또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황이 왔을 때 막 기꺼이 경험하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황이 왔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런 순간들에는 약물을 병행하면서 공황을 잘 조절하면서 동시에 그게 왜 왔는지, 어떻게 해서 발전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접근에서 노력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어떤 결과적인 관점에서의 치료,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는 원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겠죠. 그 측면에서는 사실은 약물 없이도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케이스도 제법 많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꼭 어떤 우열을 가리는 건 아니고요. 누군가는 그렇게 결과만 잘 제거해도 공황이 잘 안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다, 뭐 약물 치료보다 이게 뛰어나다, 혹은 심리 치료보다 약물이 뛰어나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두 가지를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턴싱의 관점을 조금 더 연장시켜 보면 사실은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나의 감각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경험 중 하나의 심리적 사건일 뿐이라는 건데요. 조금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디스턴싱이 기반을 두고 있는 뭐 인지행동 치료라던가 이런 치료법들이 원래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요즘은 그 인지행동 치료나 마음챙김 이런 것들이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개인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논문들이 제법 많거든요. 공식력 있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들이 제법 많은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만든 치료가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얼핏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이 말이 되나 싶은데 그 원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면 그것들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괴롭지는 않을 수 있다는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예시가 있는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어디 문지방이나 침대 같은 데 발을 찢는단 말이죠. 보통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발을 붙들고 하면서 이제 침대에 뒹굴죠. 뒹굴고 괴로워하고, 또 그때 실제 경험해보면 너무 아프단 말이 알이고, 근데 그 순간 저의 말이 딱 생각 팝콘처럼 탁 떠올랐다 라고 하면 그때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뒹굴지 말고 알이고 아프다는 것들은 어떤 느낌인가 진짜 한번 관찰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내 발끝을 자세히 관찰해보는 거예요. 통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인가, 얼마나 지속되나, 이 통증은 강해지고 있나 약해지고 있나, 새끼 발가락만 느껴지나, 엄지 발가락까지도 같이 느껴지나, 발바닥에서도 느껴지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관찰해보기로 하면 생각보다 그 통증이 괴롭지 않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실제 일상에서 적용해보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내 발을 붙들고 침대에서 막 뒹굴고 있던 내 모습과 가만히 그것들을 관찰하기로 했을 때 내 모습은 그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 측면에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경험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없애거나 뭐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감각 역시 하나의 심리적 사건이고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옳은 가치라고 하는 건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떤 가치든 누구한테 다 중요해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가치가 옳냐 그르냐, 참이냐 진실이냐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나의 경험밖에 없어요.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흔히 디스턴싱을 적용시키면서 이 사람들과 얘기 나눠보면 자신이 원치 않는 가치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계속 무의미함, 공허함, 그리고 허무함 같은 걸 많이 느끼거든요. 뭐 엄청난 명문대 아니면 완전 40대 조기 진급 하고 나서 갑자기 깊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원했던 삶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가만히 스스로를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내가 과연 여기서 편하게 느끼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는가를 잘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있을 때 과연 이게 내가 원했던 선택이 맞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판별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 가치에 몰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사실은 속으로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난 안 부족한 것처럼 보이려고 탑을 쌓아 올리는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한두 번 정도 그런 것들이 실패하는 순간 그 탑은 와르르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다양한 과정들 속에서 내가 편하게 느끼고 있는지, 이게 정말로 내가 느끼는 행복에 맞닿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게 중요한 과정이고, 어떤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가치는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념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철학자 중에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시대를 이렇게 관통했던 천재적인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논리철학논고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쓴 다음에 철학계를 평정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대에는 엄청난 위대한 철학자였어요. 뭐 과학에서 따지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되게 전념이란 게 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엄청 부잣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음악가 브람스 아시나요? 브람스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연주를 시켰대요. 그만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트겐슈타인 집안에는 아주 강력한 자살 사고가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었던 거죠. 형제가 5 중에서 4명인가 자살을 했어요. 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도 평생을 자살 사고에 시달렸다고 해요. 자살 사고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죽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마치 귀에서 누가 속삭이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지금 뛰어내려, 지금 죽어버려, 이런 평생 그런 생각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은 그러면 자살을 했냐? 자살하지 않았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은 내가 내 삶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엄청 깊게 생각했어요. 하다가 자기는 철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 유명한 철학자를 찾아가서 철학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좀 배우다가 그 이후로는 나와서 혼자 골방에 박혀서 철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맨날 죽고 싶다고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기회겠죠.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근데 전쟁터 속에서도 철학을 한 거예요. 방공호 같은 데 숨어서도 철학을 하고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철학논고를 이탈리아 포로 수용소에서 완성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거를 전쟁터에서 쓴 거예요. 그런 책들을 가지고 이제 철학계에 진입하면서 철학계에서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다가 전립선암에 걸렸다고 이제 선고를 받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한테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죽는 날 유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참
신기한, 재밌는 혹은 마음에 담아둘 만한 말을 남겨요. 사람들한테 내 삶이 참 원더풀했다고 말해달라고 유언을 남겼거든요. 평생을 자살사고에 시달린 사람이 할 만한 말은 아니잖아요. 할 만한 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삶의 마지막 자락에 가서 사람들한테 내 삶이 그토록 아름다웠다고 말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가 자신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과 별개로 나의 삶을 어디에 전념할지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후회하지 않고 전념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비트겐슈타인이 삶에 대했던 자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것들을 다룰 때도 똑같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것들과 싸우고 있을 때면 언젠가부터는 내 삶이 마치 부정적인 기분 없애기처럼 흘러갈 때가 있거든요. 내 삶의 주제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처럼 흘러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사는 목적이 우울감을 없애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만약 내가 일평생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시도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내 삶을 어디에 선택해서 전념할지, 어디에 내 삶을 투신할지를 깊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저는 비단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